안녕. 자, 오늘은 제가야산 독서당이라고 하는 한시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작품은 어떤 내용들이 제일 중요하냐면 대조하고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삶의 태도가 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법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시상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겠죠. 왜냐면 대조 대비에서 대비라고 하는 시상 전개 방식을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다른 시상 전개 방식이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채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일신라 시대의 사람인데 이때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채치원이 왜 이런 작품을 썼는지 작가적인 관점하고 그 다음에 시대적인 관점을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선생님이랑 이 앞부분에 제일 먼저 설명을 해볼 건데요. 아까 시상전개 방식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품의 주된 표현법과 시상전개 방식은 이 네모와 세모 표시의 이 소리들이 대조 대비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선생님이 네모 표시한 단어들은 물을 나타내주는 물소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모 표시된 소리는 인간의 소리예요. 즉 인간 속세의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시어들이 대조 대비가 쓰이고 있다. 그래서 대조는 표현법, 대비는 전개 방식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1구부터 시작해 볼게요. 미친 듯이 섞어 돌고 겹친 돌들 울리는 소리. 자, 여러분 우리 물살이 엄청 세서 미친 듯이 물살이 섞여서 돌아다니고 겹치면서 샤샤 이런 소리나 아니면 찰썩찰썩 이런 소리들이 돌들에게 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네모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게 물소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럼 1구에 제시된 상황은 바위 사이를 빠르게 흐르는 물소리가 아주 강렬하게 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구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아무래도 청각적인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번호 1번 표시할게요. 그러면 이 소리가 바로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2구를 한번 갈게요. 지척 간의 이야기도 분간하기 어려웠구나. 그러면 지척이라는 건 가까운 소리라는 뜻인데 가까운 인간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안 들린대. 그러니까 멀리서 하는 소리는 당연히 거리 때문에 안 들릴 수는 있겠지만 가까이 있는 상황도 안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인간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 소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소리인 세모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자연의 소리로 인해서 사람의 말소리가 안 들리는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표현법들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소리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청각적인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사용하겠죠. 2번에서 이야기.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뭐 하는구나, 어렵구나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영단법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3번. 자,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1구하고 2구를 같이 한번 볼 건데요. 1구하고 2구에 우리 네모하고 세모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 요게 바로 대조가 쓰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구하고 2구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상황을 제시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구성은 제일 먼저 외적인 상황, 물이 세차게 들리고 물소리 때문에 인간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만 같다라고 하는 외적인 상황을 2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구 한번 갈게요. 자, 옳고 그름 시비 소리가 뇌기까지 들릴까봐. 자, 그러면 3구에서 옳고 그르는 시비 소리는 너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인간들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세모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모 표시도 바로 인간 속세의 소리. 근데 그 소리가 들릴까봐 자기는
이 자연에 들어왔다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3구에 제시된 화자가 세상을 멀리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뭐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이 시빗소리, 즉 인간들의 소리 때문에 멀리하고 있구나. 그러면 화자는 이 옳고 그름을 나타내주는 소리들은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라고 분쟁하는 거고, 그리고 분쟁을 한다는 건 서로가 반목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갈등을 유발하는 이 속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멀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줘요. 자, 그러면 이걸 내가 왜 멀리하는지에 대한 나의 내면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구에서는 화자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5번째, 여기도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사용되죠. 그래서 시빗소리에 5번 표시할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4구를 가시면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감싸게 했대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산이 있고 자연이 있으면 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화자는 여기 인간 세계라고 하고 여기가 자연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화자는 인간 세계에서 너무 시끄러.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계속 떠들고 있는 거야. 이게 너무 싫어서 화자는 자연으로 와서 이곳에 와서 자기가 인간 세상과 단절을 한 건데, 다시 화자가 자연으로 들어와서 단절이 된 건데, 근데 화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부러 흐르는 물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이 물로 하여금 자기를 둘러싸게 자기가 자연을 변용을 시킨 거예요. 자연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물을 자기가 산을 감싸서 인간 세상과 단절하기 위해서 일부러 물을 자기를 감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자는 지금 물을 이용해서 세상과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단절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단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선 우리 표현법을 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도 흐르는 물소리가 여전히 들리고 있으니까 청각적인 이미지가 또 쓰이고 있고, 그러면 흐르는 물에 6번 표시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였구나 라고 했으니까 또 한번 영탄법을 사용을 하네요. 7번. 자, 그 다음에 8번은 3구하고 4구를 같이 또 볼 거예요. 3구하고 4구를 또 봤더니 여러분 우리 세모하고 네모 표시 들어가 있으니까 소리가 대조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9번째, 여러분 일부러 흐르는 물을 내가 가지고 와서 감싸게 할 수는 없죠. 근데 내가 이거를 꼭 내가 자연을 마음대로 조물락조물락 할 수 있다, 이거를 조율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주관적 변용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면 주관적 변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자신의 의도인 것처럼 표현을 하죠. 그래서 원래는 자연이 있어서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간 건데, 그런데 인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마음대로 자기 의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가 주관적 변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나의 의지랑 내가 단절하고 싶은 바람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마지막 부분도 화자의 내면 세계가 두드러지게 쓰이죠. 그러면 여러분 앞부분 1구, 2구는 외적 상황이 들어가고 3구, 4구는 내면 세계가 들어가니까 이 글의 시상 전개 방식은 또 뭐가 쓰이냐면, 그렇죠, 선경, 후정이 또 쓰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아래 내려가서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 이러면 주관적 변용은 이 전체가 다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전체 다 쓰였고, 자, 물의 역할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물은 시적 화자가 속세를 그렇죠,
단절하고자 하는 존재이고 단절시키려고 하는 화자가 응거하는 자연 공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자의 내면적인 내가 속세 싫어, 나 속세에서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 갈등을 해소해주는 존재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 이 글은 갈래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하면요. 이 글은 한시에 해당해요. 한시는 이제 시상전개 방식이 무조건 기승전결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구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전개되는 2구는 승,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가 전환되고 그래서 내면 세계로 전환이 됐잖아. 내면이 고조가 되는 전, 마무리 결말, 결해서 기승전결의 시상전개 방식도 같이 써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상전개 방식은 총 성경우정, 기승전결, 대비 이렇게 세 가지의 시상전개 방식이 이 글에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우리 뒤로 가서 내용을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 이 글이 공무도화가하고 제가야산 독서당이 같이 나왔는데요. 공무도화가하고 제가야산 독서당을 우리는 어떤 문학으로 봐야 될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 문학은 크게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으로 나뉘는데 구전되는 이런 문학을 구비문학, 구전되는 문학, 기록되었던 문학들은 한문학과 국문문학으로 나뉘게 됩니다. 한문문학, 국문문학. 그러면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는 한자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문학이라고 봐도 될까? 그리고 여러분 이 한시인 제가야상 독서당도 우리나라 문학으로 볼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민족의 정서와 사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한자로 기록이 돼도 우리 문학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글로 적었으니까 당연히 우리 문학이겠죠. 그런데 5번을 보면 공무도화가나 제가야산 독서당 모두 다 한국인이 글을 써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뭐라고 보는 거냐면 한민족의 정서와 사상을 한국인이 드러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이유가 이 한국 문학으로 보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이 작품들을 우리가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있을까, 우리 문학으로 볼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우리의 사상과 정서가 담겨져 있고 한국인이 작성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무도화가하고 제가야산 독서당이 같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는 임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한해 정서를 느끼고 있었고 제가야산 독서당은 가야산에 응거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요. 자, 공무도화가는 구비전승대다가 우리 한자로 기록된 한역시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제 제가야산 독서당은 한시기 때문에 한자로 기록이 됩니다. 자, 공무도화가는 고조선에 불렸을 거라고 추측을 했고요. 제가야산 독서당은 신라 말에 최치원이 쓴 작품입니다. 자, 공무도화가는 백수강부의 아내가 그리고 제가야산 독서당은 이 최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품을 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시의 두 작품 모두 다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사랑과 이별이나 죽음이나 단절 혹은 만남과 재생이라고 하는 배경설화를 통해서 공무도화가는 물의 이미지가 이렇게 다양한데 제가야산 독서당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쵸? 세상과 단절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단절하고 있는 의미 공무도화가도 3구에서 단절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비슷하지만 그렇지만 상황적이나 정서적인 거는 좀 다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상전개 방식은 공무도화가는 기승전결만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야산 독서당은 기승전결, 성경우정, 대비 세 가지가 쓰였죠. 조금 차이점이 있으니까 비교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채치원의 삶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이걸 가지고서 표현론적 관점이나 반영론적 관점으로 작품을 출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치치원은 어린 시절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이름을 알리긴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당나라에서 한계를 느껴요. 아무래도 그 당나라에서 이름을 널리 떨치기는 했어도 그래도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자국민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대우를 제대로 받지는 못하죠. 그래서 신라로 돌아와서 그래도 나름 기대를 하고 돌아와요. 자기가 이제 당나라에서 이 정도까지 내가 이름을 널리 알렸는데 라고 왔지만 육두품이라고 하는 이 신분적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이 최치원은 아무리 능력은 뛰어난다 하더라도 시대적인 이 모습이랑 그 다음에 신분제도라고 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다른 나라라고 하는 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펼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이런 부조리한 그리고 너무 답답한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에 그래서 신라 말기 현실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지식인의 고뇌와 좌절 때문에 어디랑 단절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과 단절 후 가야산에 은거하려고 했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적인 제도의 한계나 아니면 시대적으로 이 사람이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한계들 때문에 이걸 은거하고 싶었다라고 해서 이 내용들이랑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하는 독서당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더 정리할 거예요. 우리 갈래 특징들을 정리할 거라서 선생님 빈칸을 안 만들어 놨거든요. 자, 위에 보면 여기 빈칸 있으니까 여기에서 갈래 한시의 특징까지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자, 한시는 당연히 기록이 한자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한자랑 한문의 형식을 따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한시는 어떤 시대에 즐겨 불렀을까라고 한다면 이 한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자가 들어보던 삼국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쓰고는 있긴 한데 거의 고려 조선시대 때까지 계속 불렸던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향유층이 누굴까? 문자, 함자를 알고 있는 지배계층들이 대부분 노래를 불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한시는 주제가 다양하겠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주제보다는 우리가 이제 형식을 한번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시의 형식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한 줄에 몇 개의 글자가 들어가는지 글자 수와 그 다음에 줄수를 가지고서 결정을 할 거예요. 자, 글자 수는 5글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7글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5원, 7원 이렇게 나뉘고 자, 그 다음에 줄수는 4줄로 되어 있으면 얘를 절구라고 부르고요. 8줄로 되어 있으면 얘를 율시라고 부릅니다. 자, 만약에 12줄 이상이 있다면 이걸 배율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서로 여러분 글자 수랑 줄수에 맞춰서 이 한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5원 절구가 있을 수 있고 5원 율시, 5원 배율 혹은 7원 절구, 7원 율시, 7원 배율 이런 식으로 여러분 형식이 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제가 산 독서당은 한 줄당 7원으로 되어 있고 4줄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산 독서당은 7원 절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시는 이런 4가지의 특징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산 독서당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복습 열심히 해주세요. 안녕!